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3월 10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론 편곡을 하나 골라봤는데요. 뭐 지금 현재 시국 상황에 대한 말씀을 제가 최근에 한두 번 드렸고, 거기서 뭐 더 보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수정할 것도 없고. 그럼 오늘은 미국이 당연히 이제 윤석열의 원칙에 따라서, 도리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따라서, 또 법에 따라서 당연히 탄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의 정도는 아주 크다. 이것은 미국한테도 큰 배팅이다. 예. 자,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이 아베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고 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이 애타는 마음,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만약 동의를 하시게 된다면은, 지금 윤석열이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을 텐데 김건희와 더불어서 상당히 큰 벽을 마주하고 있다. 그걸 두려워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다. 많은 소란을 일으킬 수는 있다. 제가 바라건대는 아무 일 없이 조용히 탄핵돼서 사라졌으면 제일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수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극소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파토가 나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다시 몇 년간 더 얼굴을 봐야 된다.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과연 벌어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은. 자, 그런 것을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조하시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 아무리 수를 많이 쓰더라도. 왜? 미국이 뒤에 있고 러시아가 뒤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우리나라의 일을 우리나라가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사고를 분명히 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그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고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만 순리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가 무슨 수를 부린다면은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기종함대 이야기를 드렸죠. 예, 오늘 마침 그 전에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이게 예전으로 치면은 팀 스피릿 훈련 같은 거예요. 팀 스피릿 훈련 연례적으로 하는 건데, 옛날에 남북 관계가 훈풍이 불 때는 팀 스피릿 훈련을 안 하고 그랬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적 목적은 시각이 서로 다르다. 양쪽이. 윤석열이 보는 시각과 미국이 보는 시각이. 자, 윤석열은 미국의 강력한 어떤 대북 방어 의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핵무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 바이든은 또 트럼프가 이전에 김정은과 세 차례나 만나면서 했던 약속을 존중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 뒤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얼개를 봤을 때는 바이든은 매년 북한과의 종전선을 만지작거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을 벌이는 와중에 한반도 상태가 안정되기를 바랬을 따름이에요. 당연히 남한이 핵무장하게 되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북미 종전선언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군사적 긴장이 또 고조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 윤석열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동시에 남한을 항상 체크한다. 북한보다 오히려 더 군사적 긴장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예. 자, 그런 면에서 이게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이 있는 것인데 매년 하는 거예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 뭐 둘째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거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이 날짜가 고정된 것은. 근데 하필이면은 윤석열의 탄핵 판결이 가장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 시기를 점 찍어서 부산항에는 칼빈슨 항모를 보내고 3월 2일인가 들어왔죠. 그럼 미군은 이미 들어왔었어요. 이미. 그리고 주한미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3만 명의 병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계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면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안 드릴게요. 오늘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헌재가 이걸 보고한다는 게 아니고 미국이 눈치를 보고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헌재가 이 앞뒤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 할 가능성이 많다. 판결을 하루 이틀 전에 공지를 보통 한다고 합니다. 20일이면 언제냐면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판결이 난다. 이때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러 와 있다. 이 자체가 큰 벽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이미 이제 윤석열의 탄핵을 기정사실하고 많이 돌아던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제보자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군을 움직여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어쨌거나 윤석열의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가 다시 군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비상계엄령 같은 게 필요하다. 이번에는 확실히 비상계엄령의 요건에 부합하는 북한과의 충돌이 있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우려는 저만 가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미국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펴보고 있다. 이것도 그 일환이다. 당연히. 우리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러시아. 예, 이거는 전 지구적 이벤트입니다. 지금 탄핵권은. 그 와중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풀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일주일도 안 남았고 그래서 지금이 위기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자,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제가 이거를 봤어요. DW라고 러시아 독일 공영방송이죠. 새로운 전쟁의 공포 이러면서 이게 1개월 전에 나온 건데 한 300만 명 가까이를 봤어요. 이런 기사들은 이제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작년에 나온 건데 일본의 대규모 무력 전강 뒤에는 자, 저때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기시다 시절이 있기 때문에 기시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베만큼 강력한 지도자는 아니었죠. 미국이 퇴조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바이든을 거치면서 한국군의 군사력을 성장하는 것을 되게 용인하면서 오히려 부추겼거든요. 근데 일본은 단속을 했어요. 패전국의 멍해를 씌우는 것처럼, 아직도 그걸 벗겨주지 않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주면서 그래서 극대노했죠, 아베가. 자, 그리고 바이든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아시아판 나토, 한미일 군사동맹 그거 하자 그게 바짝 올라탔죠, 기시다가. 그러면서 군비정강 들어갑니다. 예, 잠재적인 적을 중국으로 삼고 미국이 퇴조하는 사이에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서면 된다. 그리고 마침 윤석열하고 손을 잡아서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삼자. 중국도. 예,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군사적 우위를 아시아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미국이 빈자리를 자유하게 메꾼다. 미국은 그 자리를 한국에 주려고 했었는데. 자, 그러다가 결국 작년 후반부에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시되자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바이든이 발을 빼버렸죠. 그래서 예고도 없이 그 소식을 듣고 기시다가 당일치기로 한국을 탄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 6월에 북러 상호관이 조약이 있었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윤석열의 어떤 무모한 결정의 뒤에 있는 배경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몇몇 저희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기에 그걸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이 그림 속의 사람은 미 태평양 육군 그런 조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밑에 설명은 그렇습니다. 부사령관 보엘 중장인데,
지도를 이런 식으로 그리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거 보시면 어떻게 보냐면은 지도를 저 위에가 동쪽이고 밑에가 서쪽이고 밑에 큰 땅덩어리가 어디냐면은 중국이에요. 그리고 가리키는 손 바로 뒤에 한반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걸 매직으로 쭉 꺼은 겁니다. 지도에다가 쭉. 이 화면에 보면 중국을 틀어막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틀어막는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중국을 포위해야 된다면서 손을 꺼은 게 저렇게 꺼은 거예요. 즉 한국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뭐 옛날 에치슨 라인하고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미군의 마인드셋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한국과 한반도는 언제든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두보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거든요. 여기 보면 대만하고 필리핀을 연결하는 거예요. 저 필리핀은 다시 인도네시아랑 연결돼요. 그다음 말레이시아. 그래서 중국을 틀어막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여태까지 이제 미국이 가져왔던 또 소위 말하는 어떤 블록 구도에서 서방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 DW도 그런 어떤 선입견이 계속 나오거든요.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고 거기에 걸맞는 군사력을 가지려고 한다. 이번에는 그게 중국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동맹국들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무조건 나쁘다. 이 보엘 중장이 소개를 할 때도 여기에 타이완이 중국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 필리핀이 아시아의 루마니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고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여기는 악이고 우리는 선이다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가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깨부시려고 하는 것은 그 틀이 바뀌어야 된다. 미국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이게 참 어려운 도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란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북한하고도 대화를 해야 된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에는 깡패 국가로 불렸다. 러시아랑 지금 손잡고 짝짝꿍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지금 큰 저항이 있어요. 기득권에. 그럼 중국하고는 어떨 할 거냐? 중국하고는 최소한 전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만을 사이에 두고. 하지만 중국을 경계하는 것은 훨씬 더 치밀해질 거예요. 그게 미국이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현재 전 세계가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의 빈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새로운 패권 시대가 되고 그 패권은 미국 패권보다 절대 훌륭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푸틴이 들고 나온 컨셉이 다원화 세상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점이 자라야 된다. 그중에 한반도가 한 부분이다. 그 과정에 당연히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아베는 거기서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 한반도에다 기회를 주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여기서 그런 편견이 드러나고 있고 이 DW에서도 그런 편견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깨지려는 거죠.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것이 DW에서 그림을 잘 그린 미국이 생각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입니다. 예, 약간 이제 중국을 항상 긴장 상태로 좀 몰아넣는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DW에서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걸 미국 혼자 힘으로 당연히 할 수 없다. 지금도 밖에 보면은 아직도 옛날식으로 표현들이 많고 미국은 천조국이고 중국 무기는 숫자만 저렇지 다 허당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의회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서 나와서 장군들이 이렇게 정언하는 걸 봐서는 미국과 동급이고 짧은 시간 내에 그 동급 수준을 넘어가게 된다. 지금 어깨가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향후 이제 지금 이제 군사력을 확충하는 그 속도를 봤을 때, 또 기술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금방 따라잡힌다. 자, 그래서 미국 해군이 천문학적 금액의 수주를 우리 조선해배에 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미국의 조선소들은 그만큼 배를 만들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비용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예. 왜 그러느냐? 지난 30년간 다 날려 먹었잖아요. 해군만 보더라도.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육군도 마찬가지예요.
주말특급 LCS 100조 치를 해가지고 전부 다 물속으로 다 가라앉았잖아요. 어깨만 배불리고 군산복합체만 배불리고 그 사이 옛날 전력들은 퇴출에 은퇴를 못하고 그 녹슨배를 이끌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 단기간에 많은 배를 만들어야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동안 생산 인력과 연구 인력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죠. 비행기는 또 어떻습니까? F-35에 발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만 6세대 전투기 30년까지 만든다 그러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 또한 육군은 오래된 M1 에이브람스 전차 대체체를 못 내놓고 있고 그들의 자주포도 역시나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죠. 똑같습니다. 생산 인력과 연구 인력이 다 사라졌어요. 그들이 M1 후속 전차를 개발하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들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 조선업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육군은 대테러 전문 부대처럼 됐어요. 지금 중국군이라는 자기하고 실력이 비슷한 군대를 대상으로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전력이 못 돼요. 미군은 전체적으로 현대화가 필요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현대화가. 예. 거기다가 방산업체들이 알박기를 해놓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나라가 그렇다고 뭐 돈이 많냐? 전부 다 빚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틈만 나면 우리는 돈을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패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빨리 망한다. 전쟁하면서. 그러면 내가 원오브댐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빚독촉이 들어오는 거예요. 패권 힘으로 달러를 막 발행했잖아요. 남발했잖아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일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처. 일단 달러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브릭스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망해요. 미국이 잘못하면. 짧은 시간에. 그래서 한반도의 매력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부러 엄청나게 열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베의 유흥을 물려받은 기시다가 마침 한국에 윤석열이라는 기괴한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 기회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막판에 나가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민당이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진 거예요. 일본은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트럼프가 한국을 한반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내리막을 탔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은. 그게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냥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나라가 중심이 흐트러지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운 변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무너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미국의 생각은 여기서 힘을 많이 빼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기존에 이 일본에서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말라카 해협까지 틀어막으면서 중국 남중국해를 압박하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반도 세력이 강해진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인데 이 기본 틀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여지를 한국은 준다. 한반도. 그게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반도가 미국의 편에 서줄게. 여러모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화해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러시아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그래야지 힘의 균형이 맞아야지. 다문화 체제에서 새로운 국제적으로도 민주적인. 지금 국제사회의 관계는 절대 민주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다 미국 패권 세상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단극 체제잖아요. 미국이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자유를 지켜내면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말에 이미 다 녹아 있잖아요. 단극 체제. 미국 패권 체제죠. 거기 도전한다, 미국이. 이제 중국이. 패권 전쟁이라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미국 단일 패권 세상이에요. 패권은 뭐예요? 규칙이 아니에요. 힘의 질서예요. 국제관계 힘의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다원화된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서로의 상호작용도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게 되는 게 미국이 유리하게 됐다는 것을 한국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들한테. 거기다가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작년 6월에 맺으면서 러시아가 딜을 깔끔하게 해줬고 그 방향성을 선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오래 하고 있잖아요. 푸틴은.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4년 만에 바뀌는 거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노져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푸틴이 신경 엄청 썼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푸틴이 신경을 쓰게 되면 푸틴의 영향을 받는 나라, 중국의 바로 밑에서 과거에 중국과 전쟁도 했으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나라, 특히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어디입니까? 베트남, 이게 돌아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 돌아설 수 있어요. 이 나라들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 플러스 브릭스로. 브릭스에서 러시아가 있으니까. 여기서 미국 별로 인기 없어요. 아세안 국가들한테. 여기에 한국이 미국보다 인기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더 좋은 한국이 여기 와서 역할을 해달라. 어차피 미국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거니까. 그렇지만 중국은 계속 보유하고 싶고. 예. 자, 그런 결과물이 이것을 초래했다. 자, 그것이 미국이 기대하는 그림이다. 단기간에 트럼프가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림이다. 거기에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 완전한 어깃장을 놓게 돼 있다. 다 흥크러진다. 우리 대한민국만 흥크러지는 게 아니고 전 세상이 다 흥크러진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전 종전까지 흥크러진다. 예, 이 대박 사건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손을 잡고 나선 겁니다. 검찰총장까지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현재 정부에 빌붙어 있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이 생각의 스케일을 어디까지 벌리고 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글로벌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이길 수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일 발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와중에 제주 기동함대 사령부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정해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이 구속돼 있는 동안에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타이밍을 잡은 게 윤석열의 부재와 상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 해군의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군 내부의 분들만 아시겠죠. 자, 이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본 겁니다. 북쪽에서 남으로. 제주 기동함대 사령부는 저기 강정항저기 서귀포 옆에 있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은 땅의 크기에 비해 국토의 면적에 비해서 해안선이 상당히 짧은 나라예요. 네. 저 기동함대 사령부 제주도의 위치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저기 큐슈 지역까지는 한 200 몇십 킬로밖에 안 돼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저기 상하이 보이잖아요. 저기는 한 500km 하면 돼요. 지금 함대함 미사일도 500km 날아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언론에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시험 발사 성공하는 거 보여도 좀 배치대 때리는 이야기 그다음 절대 안 나오는 램젯 기반의 함대함 미사일 있잖아요. 그게 그런 사거리 최소 500km는 될 거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지르콘 스타일의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개발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것도 잘 개발되고 있을 겁니다. 시험 발사 소식이 작년 23년 초에 예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성공 여부에 대해서 아무 말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기는 중국의 선을 우리 무역로가 밑으로 쫙 보이잖아요. 타이베이 저기 대만하고 중국 본토 사이로 해서 우리의 물류가 다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반도가 소통이 되고 대륙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 물류량은 엄청나게 커지고 지금도 엄청나게 물류량이 많은 곳이에요. 세계적으로. 저기서 와가지고 일본까지 가고 한국까지 가잖아요. 중국까지도 가잖아요. 그럼 전 세계 경제 2위하고 4, 5위하고 10위권 세 나라가 다 있는 거예요. 대만도 또 적지 않죠.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기를 기동함대 사령부가 딱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해상 수송로잖아요.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은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왜? 미국 여기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까. 중국을 틀어막는 방어선이 일본이 아니고 한반도를 통해서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일본의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미국한테 덜 중요하게 된다. 이게 일본 사람한테 주는
심리적 위축감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아베가 거기 때문에 분노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러면은 이 핵을 틀어막을 수 있다. 정 그거 하면은 러시아군이 러시아 극동함대가 동해로 내려오는 거 다 틀어막을 수 있다. 여기다가 잠수함 깔고 이기는 지형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요즘은 무인정도 많이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 그리고 해상에 고정을 하는 음파 탐지기 같은 것을 많이 설치했을 거예요 아마. 지형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고. 자, 중국 해안선을 틀어막을 수 있어요. 그 핵심 지역, 상하 이북 지역을 그냥 다 틀어막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동함대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차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항공모함이 필요하죠.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라카 해협을 지날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게 항공모함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 항공모함을 몇 척 건조해가지고 제주항에다가 다 박아놓겠습니까? 아니죠. 해외 기착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근처의 어떤 나라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염두에 이미 생각이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 DW 방송에서 소위 도일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 하죠. 미국은 더 이상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독보적이지 않아. 그냥 중국은 막아야 돼. 그래서 근처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빨간 줄로 끄은 방어선에 있는 각 나라들하고 동맹국들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 자, 거기에 일본이 올라탔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해요. 예. 자, 앞부분은 다 맞아요. 그죠? 일본은 당연히 일본이 그것으로 드디어 우리도 패전국의 멍해를 벗고 이 빈자리를 우리가 아시아의 주도국으로서 밀어붙이겠구나. 그리고 남북한 문제는 북한만 계속 악마로서 계속 뭐라고 할까 낙인을 계속 찍으면은 한반도 절대 통합되지 못해. 그걸로 오히려 한국을 만질 수 있어. 그것은 중국이 북한을 가지고 미국을 만지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좀 깨져나갔다. 작년 말에. 그래서 기시다가 급거 예고도 없이 날라왔다 갔다. 그러다가서 수상직 새 수상을 이시바 수상을 안치고 선거를 했더니 대폭망했다. 예. 그 야당대 도움이 없이는 집권이 안 된다.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고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북미 종전선언 툭툭툭툭 치고 나간다. 아베는 깽 하고 소리도 지르고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 가지고 공격까지 했죠. 지금 일본은 그럴 힘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독일 전문가의 이야기를 바탕을 뒀을 때 이거 여러분 동의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는. 예. 미국이 더 이상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독보적이지 않아. 거기서 우리가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가지고 미국한테 큰 지렛대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힘이 빠졌지만, 그래서 제가 종종 표현하는 대로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한반도가 마련해 준다. 중국을 견제한다. 너는 세계의 리더십을 확보한다. 비핵화, 마지막 분단국을 통일시킴으로 해내서 중국이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 정치적 역량을,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다. 그리고 달러를 거기에 투자시킨다. 사실상 섬에 불과했던 섬밖에 못 됐던 남한이 한반도로 이어져서 그게 연해주 시베리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연결된다. 결과적으로는 유럽까지 연결된다. 새로운 물류망이 생기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시베리아 동부 지역에 개발이 발생한다. 예. 자, 그 혜택을 북한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세상의 공장 노릇을 통해서 그것도 차세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준다. 중국보다 빨리. 그래서 지금 이 알렉산드라가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좀 더 훨씬 구체적이에요. 이게 종전선언권을 밀어넣게 되면은 자, 미국이 차세대 기술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거, 수소차 같은 거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옛날처럼 미국 내에서 할게, 테슬라가 수소차 만들어서 할게 이러면은 이미 몇 년 지나면 중국한테 따라잡힌다. 그 역할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게 한반도, 특히 남한의 기술적 도움을 받는 북한이다.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할 수 있다. 중국한테 이런 기술 분야에서. 네. 지금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 이야기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자본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패권에 남은 정치력. 우리가 생산은 안 돼. 자, 미국의 생산 역할을 우리 한반도가 해주게 된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복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새로운 경제의 횃불이 등장하게 된다. 그 또한 미국이 업적이 된다. 미국은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다. 예. 중국은 압박을 받는다. 그들의 정치적, 문화적 역량이 흔들리게 된다. 왜? 패권에 대한 대항 구도로서 그 힘이 버텨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정치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다. 정치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서방의 정치 시스템에 비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확인 사살해 준 게 북러 상호방위 조약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을 반란했다고. 예, 이것은 푸틴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런 기회가 이게 다 있으니까 같이 보자고. 여기에서는 북한이 지난번 문재인 때 큰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양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됐을 때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남한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이런 체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또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을 벽안시한 거. 사실과 전혀 말이 다른 부분에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아리를 틀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앉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술 수 있는 방법. 상당히 신속한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김정은의 큰 양보가 필요하다. 자, 이런 부분이 걸려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때 이미 제목에서 제가 뽑아드렸죠. 이걸 알고 윤석열이 흥분했고 기시다도 흥분했어요. 근데 그 몇 달 있다가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미일 상호방위 조약 안 해. 이거 폭발한 겁니다. 양쪽 다. 결국 지금까지 이 상황이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미국 이런 반응이 있었잖아요. 이미 미국 안 놀랐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었다. 푸틴이 이 일을 할 때 있어서 왜 공지를 안 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당연히. 중국은 두 눈 뜨고 당한 거예요, 이거. 그 뒤에 막 황급히 고위층을 북한에 보내서 시진핑과 김정은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했지만 김정은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는 몰랐고 우리 윤석열도 몰랐던 거예요. 또 미국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는지는 확실히 파악했을 거잖아요. 이때도. 자, 이것을 유지시키려는 힘, 이 방향으로 가라고 유지시키는 힘. 일단 윤석열 무슨 김건희가 뭔가 일을 벌이게 된다면 트럼프 쪽에서 더 강한 멘트가 일단은 나올 거예요. 지금 뭐 군사 훈련도 동시에 하고 있지만, 예. 자, 아베 사망은 2022년 7월 8일에 발생했는데 그때 그가 수상은 아니었지만 사실 수상에 버금가는 정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단지 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빠졌던 것이고 다시 컴백 언제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걸 보내버린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아베가 진짜 반대했던 게 북미 종전선을 반대했던 거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보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베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정치 구도가 지금 험난해진 것입니다. 아베가 있었으면 최소한 자민당이 지금처럼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아베라는 지도자가 오래 해먹었기 때문에 그가 사실 독재란 말이에요. 독재. 자민당 일당 독재 하에서 아베는 또 독재자로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구심점이 빠지니까 개혁의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무너지잖아요, 지금. 그게 일본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작년에 기시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권 빠지면서 그리고 이어진 어떤 선거 대패, 일본 흔들린다고 봅니다. 변형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 아베가 계속 있었으면 이렇게 됐겠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한반도의 복이에요. 아베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지만
더 이상 트럼프가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이 뭐라고 저항하지 못할 겁니다. 자, 작년 한 8월달, 9월달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상황에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자, 트럼프는 미국이 살기 위해서 이제는 과거에 나하고 피를 나눈 전우들도 이제는 앞으로 관계에서 크게 서로 덕이 될 게 없으면 대면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나랑 친하다는 이유로 받는 혜택도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공정한 룰이 생긴다.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자, 그 공정한 룰에 부합을 하면은 과거에 우리 하고 적대적인 국가들하고도 이야기를 한다. 협상을 한다.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러시아잖아요. 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종전 선언 협상, 우크라이나 종전 한다는 거 여러분 대부분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고 짐작하시잖아요. 자, 그 철천지 원수 두 국가, 강력한 국가가 같이 비즈니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한반도 남한에 있는 대통령이 미국이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겠다니까 그거 딴지를 건다.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 남한 너희도 한번 봐봐라. 너희 북한하고 지금 이래 되는데 바뀐 세상에서는 이제 북한하고 친구도 돼야 돼.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푸틴과 트럼프가 강하게 밀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형식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윤석열 혼자가 어떻게 뒤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뒤틀 수 있어요. 뒤틀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뒤틀 수는 없다. 그 과정에 우리한테 엄청나게 아픔을 줄 수는 있다. 자,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사뭇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 간에 어떤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떤 극적인 계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대양 해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 내용을 볼까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북방 정책 했고 남방 정책 했는데 남방 정책이 뭡니까? 북방 정책은 북쪽에 가서 러시아랑 친구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남방 정책은 동남아시아 지역 가가지고 친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태조에서 빠질 거니까 한국이 거기도 인기가 좋으니까 한국이 그 역할을 해. 미국의 대행자로서. 왜? 우리는 서로 뜻이 통하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겠다. 이게 지금 영어를 직역한 거라서 좀 어색하긴 한데 아세안의 중심성, 아세안이 소중하다, 향후. 자, 남중국해죠. 그게 당연히 미국의 관점에서는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아세안 지역을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이 계속 뻘짓해가지고 그 세력이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심지어 태국마저도 브릭스에 가입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들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거기에 한국이 스며들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 결과물은 뭐냐? 중국에 대한 견제지요. 중국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 보건, 녹색 회복 정진과 관련한 영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것을 모토로 그 지역에 접근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친구가 되겠다는 거고 거기에 한국이 얼굴마담을 해라. 너희가 잘하는 게 많으니까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나라가 하라는 거잖아요. 미국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일본한테 이야기 안 하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이때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사이로 서가가 먼저 미팅을 했어요. 근데 서가하고 미팅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이 퇴조를 하고 있으니 한국이 그 역할을 대신해라. 한국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탐내는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북미 종전선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을 틀어막는 선이 일본이 최종선이 아니라 한반도가 최종선이 된다. 그리고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다. 경제적인 것까지 들어온다.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그 선을 당김으로써 앞으로. 거기 미국이 적극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는 트럼프 때 큰 틀이 마련됐고 북한하고 합의를 했고 거기에 바이든도 합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몸이 못 따라갔죠. 여기 보면 또 메콩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 이런 것도 한국이 잘 했었으면 좋겠다. 한국이 이런 거 다 제안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면 그게 다 좋아할 것 같아. 미국이 같이 간다. 한국이랑 같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아세안이라는 우리는 중간자다. 미국에도 안 붙고 러시아에도 안 붙고 중국에도 안 붙는다는 것을 존중해 준다.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즉 중국에 반대하며입니다.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즉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거래로? 북미 종전선에 대한 거래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아니야. 우리는 중국도 우리 편이고 미국도 우리 편이야. 우리는 우리대로 할래. 이게 우리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한 여건을 왜 남북의 분단 관계 때문에 그렇고 북미 간의 어떤 정오 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는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 인정하고 그게 북미 종전선에 대한 거래로서 나는 미국과 같이 가겠다. 자, 중국이 우리의 제1의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즉 뭐냐, 향후 큰 그림을 봤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미국을 이기고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의구심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분석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처럼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야. 이렇게 쉽게 판단했다면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가 널 이기게 만들어줄게. 미국 너희가 중국을 이기게 만들어줄게. 한반도 통일만 되게 뒤힘돌을 놔줘. 북미 종전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을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 빨간 선은 아까 미국 장성이 건 그 선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예, 여기 유지는 군사적인 거예요. 기존의 틀에서 크게 다른 건 없고 약간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트럼프가 우리가 제안한 거 그리고 바이든도 합의했고 트럼프도 합의했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은 한반도 라인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북미 종전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북미 종전선을 해주면 북한이 미국의 편에 서줄게. 군사적으로도. 이것을 기대하기가 쉽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협상의 기본 카드에서도 아니에요. 이걸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북한이. 그냥 핵무기만 폐기할게.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과 손잡고 미국의 편에 서줄게. 너희 나한테 더 줄 거 많이 있잖아. 이것은 남한과의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종전선을 하게 되면 남북관계를 이렇게 하자 그런 그림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북한이 손해를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은 푸틴하고도 합의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 푸틴이 끊고 들어온 거예요. 중국한테 좀 미안하지만 북러 상호 방위 조약으로. 자, 트럼프가 이걸 보기 때문에 절대 윤석열이가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것을 놔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주는 혜택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예. 중국을 코앞에서 압박할 수가 있죠. 대만 걱정 안 해도 되죠. 투자처 생기죠. 새로운 교통력 열리죠. 전 세계에
바뀐 세상에 대해서 미국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죠. 트럼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러시아가 좋아하죠. 중앙아시아 좋아하죠. 지금 앵앵거리는 유럽도 좋아하죠. 세계 투자체가 막 생기고 달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브릭스라는 게 균열이 생긴다기보다는 흐릿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브릭스에 미국이 같이 올라타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될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상황이 못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몽골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몽골에 공 많이 들이거든요. 바이든 때도 2번 정도 몽골이 북미 종전선언의 장소로서 고려됐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소수민족 문제를 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몽골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 좋아해요.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게 되면 몽골의 포텐셜이 커지게 됩니다. 태양력, 풍력으로 가게 되면. 그게 당연히 수소의 에너지 세상이 돌아와야 되겠죠. 그들이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몽골에 대한 영향이 커져요. 동시에 중국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현실화되게 되면 밑에 베트남, 태국 다 돌아설 수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동 함대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공모함 한 척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복수의 항공모함이 필요한 것이고 해외 어딘가에 우리 배를 대놓고 있는 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약속이 됐다. 북미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 이러 하자. 남북 통일 방안까지 이야기가 됐다고 봅니다. 왜? 남한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합의 사항들이 지금 어떤 한국에서 지금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스파크가 발생했을 때 확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담대한 구상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의 전방위적인 인프라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내 나라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게 남북 간의 관계가 향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그런 전폭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담대한 구성에 들어있던 내용은 이미 트럼프 때 합의됐던 내용이었을 거고 그것은 꼭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북미 종전선언이 발생하면 조만간. 자, 그것이 이번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어떤 일을 벌인다면은 촉발될 수가 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 푸틴의 강력한 경고로 또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